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청했다고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존심, 우월감, 그리고 확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웃나라의 결정 하나가 일본 관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교류기구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타카하시 나오야입니다.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봄, 도쿄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출근길에 들른 동네 슈퍼마켓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던 쌀 진열대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침 시간이라 재고 정리 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원에게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쌀은 고객님 한 분당 하루 1봉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쌀 생산국이잖아요. 어이가 없어 목소리가 커졌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일본이 쌀이 부족하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지못해 작은 봉지 하나를 구매한 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외무성 건물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복도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평소보다 큰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동료 이시다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타카하시 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오늘 아침 한국에 긴급 식량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형 스크린에 흐르는 뉴스 자막을 보고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정부 쌀 위기로 한국에 긴급 수출 요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군.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곧장 응할 테니까요. 쌀이든 뭐든 일본의 요청에 한국이 거절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운 도쿄의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부서장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쌀 가격 그래프였어요. 6개월간 99% 상승한 차트는 마치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가파르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농림수산성에서 온 오카모토가 말했어요. 기상이변으로 작년 작황이 예상보다 30% 감소했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실제 시장 공급량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주식인 쌀이 부족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요청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오카모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직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응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생각하면 말이죠.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사무실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유학생 장학금 제도를 맡게 되었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매년 수백 명의 우수한 한국 청년들을 선발해 일본에 유학을 보내는 일을 총괄해 왔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일본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문화적 파생물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그림자, 일본의 속국이었던 역사를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경제력도 일본이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그들은 따라오죠.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이런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선진국일 수 있겠어요?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꽤 발전했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항상 일본의 도움으로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한국 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발표할 때마다 역시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는구나라고 뿌듯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쌀 위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본이 쌀 위기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손 내밀면 반드시 잡는다. 그 믿음에 단 하나의 의심도 없었어요. 서랍에서 장학생 명단을 꺼내보았습니다. 올해도 200명의 한국 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하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타카하시 부장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5분 후 대회의실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국의 답변이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회의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로고가 떠 있었어요. 곧 한국 측 답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스크린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받은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쌀 품귀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밥집들은 운영시간을 줄이고 편의점에선 주먹밥이 사라졌으며 도시락 가게들은 대체 메뉴로 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일본의 식문화가 무너지는 현상이었어요. 정부는 비축미 21만 톤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비축미 방출은 국가적 비상사태에만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전쟁이나 대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일이었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21만 톤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차트와 그래프가 연달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 고령화된 농촌, 농업 인구 감소, 경작지 축소. 모든 지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일본의 벼랑 끝 상황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뉴스에서 연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는 건 아닌지,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건 아닌지,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닌지.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마트마다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쌀이 없다고? 그게 말이 되나? 일본은 농업국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항상 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외국 쌀 수입을 제한할 정도로 자국 쌀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쌀을 구걸하고 있다니.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30만 톤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평소보다 60% 높은 가격을 제안했고 3일 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었군요. 한국은 쌀 생산국이었고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60%나 높은 가격을 제안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타카하시 부장님, 한국 유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도와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매년 수백 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수십 년간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쌀을 수출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안심한 듯 했어요. 누군가 역시 타카하시 부장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제 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자 한 줄의 속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일본의 쌀 수출 요청에 거절 의사 표명. 그 순간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스를 본 후 곧바로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국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의 밥상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의 요청은 검토했으나 현재 한국의 쌀 재고 상황과 미래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의 요구에 응해왔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리모컨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저들이 뭘 안다고? 감히 일본의 요청을 거절해? 주변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곧이어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거절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를 참지 못했고 외무성 관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상시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배은망덕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우리 기술로 그들의 산업이 성장했고 우리 자본으로 그들의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을 돌리다니. 회의 내내 저는 한국을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지나면서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몇십 년 잘 살았다고 감히 일본을 무시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 손자 케이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살인 케이타는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날따라 케이타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래요. 진짜예요?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글쎄, 일본만큼은 아니지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케이타, 선생님 말은 틀렸어.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야. 할아버지 말을 명심해. 케이타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습관처럼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한 장의 뉴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장학생 중 한 명이 올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했고 그 순간부터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영상이 재생되자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먹을 움켜쥔 채로 통곡하게 되었죠.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이 한국 농산물에 부과한 차별 관세에 관한 뉴스부터 시작했어요.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산 쌀은 품질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일본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려 했던 논란도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2022년 어느 일본 방송에서 한국 쌀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한국 쌀로는 제대로 된 초밥을 만들 수 없다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스튜디오에서 박수를 치던 관객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과거 일본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농산물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던 장면들, 수입쌀에 대한 불합리한 검역 과정, 의도적인 통관 지연 사례들. 저도 몰랐던 혹은 알고도 외면했던 역사의 단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한국 시민들의 댓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쌀은 우리가 먹자. 그들이 우릴 무시했던 날들을 기억하자.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하자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제 뺨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나?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건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확인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함이라는 신화는 사실 일본의 오만함이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베란다에 나가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어둠뿐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었던 모든 질서가 위선과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이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서류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성취, 꿈, 열정이 이제야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일본의 혜택을 받는 행운아들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외무성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타카하시 부장님, 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사관과의 긴급 접촉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에 미팅이 잡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까지의 저라면 당당하게 한국을 비난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가오자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회의실에는 한국 대사관 농무관과 경제부 참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부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무관 박지민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다면 그는 분명 다르게 대응했을 테지만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의 요청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쌀 생산 시스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농업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고도화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 생산량을 안정화했고 투명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으로 관리되는 논, 인공지능이 물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연구 등이 나타났어요. 일본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자급률 관리 체계입니다. 쌀 감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 생산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쌀은 단순한 작물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관리됩니다. 경제부 참사관이 보여준 차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쌀 수급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가격 변동폭도 작았고 유통망도 촘촘했습니다. 심지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미 관리 시스템도 더 체계적이었죠. 저희가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 결과 30만 톤을 수출할 경우 자국민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설명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몇 단계를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일본의 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지민의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쌀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본의 농업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농업 현실은 처참했어요. 고령화된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 농지 감소, 첨단 기술 도입 지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와 농협의 유착 관계였습니다. 통계는 조작되거나 왜곡되었고 실제 생산량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적었어요. 우린 도대체 지난 50년 동안 뭘 한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는 농업이라는 기초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타카하시 부장님,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5만 톤의 쌀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제 눈에 차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감사함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며칠 후 제 사무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수,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는 장학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군.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서류를 확인한 후 보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차 한잔 하겠습니까? 김민수는 놀란 듯 했지만 공손히 수락했습니다. 차를 따르며 저는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한국에서 쌀은 생존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어요.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쌀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쌀이 일본으로 강제 수출되었죠. 그래서 쌀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손자 케이타가 먹고 있는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흰 쌀밥 위에 빨간 매실 장아찌가 놓인 일본 국기를 닮은 도시락이었죠. 일본인에게도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누가 키우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결국 고령화된 농촌과 무너진 통계 시스템, 농협과 정치권의 유착으로 쌀마저 지키지 못한 나라가 되었군요. 제 말에 김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일종의 연민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군.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서랍에서 한국 장학생들에게 줬던 훈시문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훈시가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는 오래된 종이를 찢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가 밥 공기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쌀로 지었어요. 정부에서 나눠준 거예요. 한국에서 지원받은 쌀이었군요. 밥 공기를 받아들며 저는 쌀 한 톨 한 톨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존엄이자 역사 그리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한국의 선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처음으로 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쌀 생산국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었지만 정작 쌀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쌀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한국 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형식적인 행사로 치러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모든 것을 바꿨으니까요.
장식 없는 소박한 회의실, 카메라도 없고 화려한 연설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학생들과 저, 그리고 몇몇 직원들 뿐이었어요. 제가 연단에 섰을 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훈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최근의 일들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국가가 쌀을 지켜낸 방식, 식량 안보를 확보한 철학, 그리고 위기 속에서 보여준 연대의식, 모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 장학증서는 더 이상 일본의 베풀미 아닙니다. 이것은 양국의 진정한 교류와 상호 존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에 오지만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유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존경한다. 이 말은 일본어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서툰 한국어로 덧붙였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처음으로 일본 관료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선진국이라 부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일본의 쌀 위기는 한국의 도움으로 서서히 해소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농업 시스템의 개혁, 식량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웃 국가와의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로 한국-일본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양국의 농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무너졌다. 쌀 한 톨에.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월감이나 시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손자 케이타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